안녕하십니까? 뭐예요? 예. 여러분 이제부터 안녕하십니까? 시작입니다.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이지만 얼굴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뵈시는 분들은 좀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뭐 반가운 표정이라도 할 텐데, 예, 어, 되도록이면 가능하시면은 좀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도 지금 발표하기 전에 잠깐 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맞이하는 디딤돌 강좌인데요. 다들, 누구든지 이렇게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디딤돌 강좌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길, 또 꿈을 안고 살아왔던 길, 못다 이루은 꿈,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분의 꿈이 남북 관계의 꿈이라면은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네 번째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한 달에 한 번입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인기 있고 또 비중 있는 그런 강좌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식구들이 호주에 있는데 들어오겠다고 그랬습니다. 딸도 들어오겠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멀리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또 강의를 해주실 분은 우리 조현정 박사님이십니다. 네, 뭐 그동안에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또 상당히 긴장도 하시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고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분이 살아왔던 길들이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정말 그 어려움을 헤쳐내기 위해서 네 번이나 시도를 해친 끝에 이렇게 오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도 많은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그런 의지와 불굴의 그런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한번 이제 조은정 박사께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질문거리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정 박사께 힘내고 열심히 듣겠다는 의미에서 멀리나마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바톤을 우리 조은정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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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회사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시고 편히 쉬셔야 될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자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이 디딤돌 강좌를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은 망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이미 훌륭한 삶을 살아내셨고 또 그런 인생 선배님들이시고, 그리고 현재도 또 남북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선생님들이신데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 많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삶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이렇게 박수를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 강좌를 해보라고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 해석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일단은 제가 사회주의에서 살아왔고 또 현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저의 삶을 통해서 북한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현재 탈북민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 제목에도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살이 지금 18년 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장편 소설과 같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처럼 들어주신다면은 조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의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일단은 조현정이란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양력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것이 제가 석사 과정 이후에 6년 정도 사이에 이뤄낸 이제 양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살짝 제 스스로가 뿌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력과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 순서는 10대부터 40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해서든 아니면 제 삶에 대해서든 어떤 것이든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질문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삶을 나눌 시간이 왔네요. 저는 10대부터 40대까지 성장기, 고난기, 도전기, 또다시 성장기라는 이 사이클 안에서 살아왔고 또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의 10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의 10대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여학생처럼 아주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동딸로 저는 태어났는데요. 출생 후 보름 만에 어머니와 분리되는 이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개방성 결핵 진단을 받고 격리병동에 이제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할머니는 처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태어난 해가 1975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분유를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 지금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제 그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암죽이라고 해서 찹쌀하고 사탕가루를 보드랍게 가루를 내서 아기들이 먹을 수 있게 그 배급을 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그 공급이 좀 이렇게 뭐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외할머니도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또 병간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온전하게 이제 그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었었대요. 그래서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서 논의 끝에 저를 나남에 있는 그 함경도의 나남이라는 곳에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곳에 저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 이제 한 달 만에 보내지게 된 거죠. 사실 어머니가 이제 결핵분병에 가셨다가 조금 병이 호전이 돼서 할머니에게 이제 저를 자꾸 찾아오자고 졸라서,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보육원에 왔는데 상황을 보니 이 아이가 13개월이 지났는데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를 도저히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영양실조가 심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으니 집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할머니가 제가 크고 나서 옛말처럼 이렇게 들려주셔서 제 기억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던 애가 이제 건강을 되찾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이제 많이 기쁘셨대요. 그러다가 4살 때 단 하루 아버지한테 맡겼었는데 제가 아버지 직장에 따라갔다가 기계톱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가 있어요. 저는 오른손에 2마디가 잘려 나갔었어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4살 때 장애를 입게 됐고 6살 때 결국에 어머니가 이제 그 격리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호전되던 이제 되다가 다시 악화돼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바로 재혼해버렸죠. 그래서 크는 내내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할머니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외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엄청나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칭찬을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하게 되면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해서 최우등 성적표를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교복도 제 스스로가 깨끗하게 다려입고 빨아입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가 너는 옷을 빨아서 닳게 하게 한다라고 옆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깔끔을 떨고 혼자서 스스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제가 노래를 좀 잘 불렀대요. 그래서 음악소조에 뽑혀가지고 성악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제 손에 장애가 있는 거를 그때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12살에 음악소조에 뽑혔다가 음악소서에서 잘리게 됩니다. 사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가 하고 싶었던 노래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상처가 컸었죠. 그래서 그때 12살에 성악가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고 굉장히 처음으로 제 장애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예술을 하려면 일단은 신체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량을 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포기하고 나서 다음으로 생긴 꿈이 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 없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우등 성적을 늘 할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다시 다짐을 했던 거는 제가 음악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다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 선생님은 그때 당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잘랐겠지만 저에게는 음악 선생님이 원망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선생님이 되면 음악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평소에 또 이렇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 붙들어 앉혀놓고 공부 가르쳐주는 거 좋아하고 성격상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다 보니까 내가 교사를 하면은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교원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지만 북한은 대학을 가려면 예비시험과 본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그 예비시험이 한국에서 말하는 수학능력 시험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비시험에 순위권에 든 학생들이 자기가 지망한 대학에 가서 본시험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본 시험을 보기 전에 학교에서 본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 하나, 그리고 사범대학 하나, 교원대학 하나.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도 그 본트에 또 들지 못하면 대학에 가기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제가 하고자 했던 이제 그 교사의 꿈도 결국에는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외할머니가 그 제가 대학을 포기를 했던 이유도 할머니가 중풍으로 졸업시험을 보고 나서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셔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졸업하려고 했던 시점이 91년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배급을 주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그 먹고 쓰고 교복이나 숙식 제공을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대학에서 주는 밥을 가지고는 배가 고파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집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4년 내내 간식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하고 용돈을 집에서 챙겨줘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91년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가 쓰러졌기 때문에 저를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10대의 삶을 정리를 해보니 정말 태어난 지 보름 만에 보육원에 보내져서 고아가 될 뻔했고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4살 만에 또 4살에 아버지 따라서 나섰다가 장애인이 됐고 6살에 어머니를 잃고 그랬지만 이제 제가 타고난 명랑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늘 모범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노래와 그리고 제가 가고자 했던 교원대학도 가지 못하고 좌절로 끝나는 이렇게 10대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대의 삶을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처럼 제 삶은 정말 암울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가장 고난기,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20대에 처음에 이제 무상강산에 배치를 받게 되는데 91년부터 제가 96년까지 이제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 이제 무상강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상강산을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보기는 처음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상강산의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성광장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요 아랫단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무상강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상강산이 그 1916년에 일제 식민지 때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 진짜 그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거는 193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철강이 지금 17억 톤 이상이 여기 지금 매장이 되어 있고 노천에서 채굴을 할 수 있고 또 수송이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철광산이라고 합니다. 무상광산에서 캔 이제 철광석은 수송관하고 그리고 철도를 통해서 청진제철소로 정강이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돼요.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진제철소에서 무상광산의 정광을 받아서 입철 그리고 사마철 같은 거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합금강이나 그리고 특수강을 생산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무상강산을 보면은 이렇게 노천강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천에서 이렇게 발파를 해서 여기 이렇게 그 덤프에다 실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여기서 노천에서 이렇게 그 내려보내면 조세, 중세, 습식 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쇄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요거는 광산에 대한 건 나중에 질문하시면 다시 이제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상광산도 보면은 전체 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상황실에서 그 각 직장별로 다 이렇게 상황을 그 보고받고 이렇게 그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무상광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품질 검사를 했었었는데요. 그 습식 단계에서 정광 시료를 떠서 그날 생산하는 정광의 그 품질이 몇 %인지를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그걸
무상강산 기업소에다가 1시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94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 수령님밖에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그 수령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리고 그 94년 이때 배급이 예전처럼 공급되지 않기 이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 돌아가고 나서 완전히 이제 배급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생활했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할머니도 다 굶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저는 결혼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그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을 했던 게 중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도 그때 당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조금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돈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가기로. 그래야만이 할머니와 저가 살 수 있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달랐던 거죠. 저희는 없이 살았지만 그렇게 성실하고 되게 근면하게 살았던 가정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선택해서 간 그 집안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외도와 가정폭력이 정말 수없이 반복되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결심을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저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중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돈을 벌기로. 그래서 저의 첫 탈북은 1997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중국 남평 쪽에서 무산읍내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표시해 놓은 데가 제가 그 중국에 오기 전 제일 마지막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산읍내는 보면은 이렇게 무산읍내를 끼고 두만강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건 요건 중국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 무산읍내를 보면 무산강산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다 벗겨져 있죠. 이게 지금 노천광산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다 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발견하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살던 곳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97년 그때 당시 중국에 가면은 한 달에 돈을 300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 3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 북한에 다시 돌아와서 집도 사고 그리고 장사미천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벌려고 사실은 중국을 간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이 돌이 갓 지났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돌 지난 아들을 얻고 이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를 친척집에 이제 좀 있도록 허락을 받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사드린 게 도밥 2개였어요. 그게 할머니하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있다고 일을 시켜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집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이 찾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실갱이질 하다가 저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이제 그 시댁이 친척이 이제 중국에 살고 있어서 친척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약속을 3개월만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친척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북한에 돌아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97년 4월에 황상엽 씨가 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면 그 황상엽 씨가 망명하는 소식들이 계속 라디오로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98년에 한국을 떠났죠. 근데 이제 중국 권명시라는 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두만강 도문이라는 이제 중국 쪽의 도문이고요. 건너편은 원성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이 건물들이 원성 건물들이에요. 원성군. 이 다리를 호승줄에 묶여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애아빠랑 가족들이 다 같이 잡히다 보니까 한국에 가다가 잡혔다고 이제 그 진술을 하게 되면 당시에 김정일이 이제 그 방침이 내렸었는데 어떤 방침이었냐면 한국 가다가 잡히면 무조건 다 총살해라 라는 방침이 떨어졌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다 잡혔다는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저희 시동생이 부른 거죠, 먼저. 그래서 저희가 보위부에 끌려가게 돼요. 저희가 보위부 끌려간 걸 알고 이제 시어머니가 알게 돼서 돈을 구해가지고 그 국가보위성에 줄을 대서 저희를 이제 구출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반역죄로 잡혀서 들어갔는데 돈을 먹여서 아주 최하 경량으로 주동자는 혁명하 1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피동자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6개월 만에 나오고 애아빠하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1년짜리 혁명하를 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탈북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출구가 사실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시장에서 뭐 음식 장사를 한다거나 아주 그런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야만이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탈북을 또 강행을 했는데 연길에서 장춘역 가는 기차를 타고 그 기차에서 또 잡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북송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이제 탈북을 할 때는 내가 중국 가서 절대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올라가면 한문을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를 다 빌려다가 이렇게 수첩에다가 제가 한자만을 다 메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탈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첩이 유일하게 지금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에 세 번째 탈북을 할 때 중국에 가서 잡히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썼던 수첩이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제가 이거 유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두 번 북송이 되다 보니까 잡혀나가면서 다 압수당해가지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에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 오는 길을 브로커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네 번째 탈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는 2003년 8월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 영상 자료가 남아 있냐면 제가 여기 링크를 지금 공유를 했는데 이게 그 오래된 영상이라서 영상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링크만 잠깐 열어볼게요. 태국의 일본 대사관에 3주 동안 머물러 왔던 10명의 탈북자들이 오늘 오전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명씩의 남녀 성인과 2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탈북자들은 처음에는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의 설득으로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일행 가운데에는 당 반려와 군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그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던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이해를 돕고자 올렸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냐면 저희가 태국에서 일본 대사관으로 쳐들어가다 보니까 기자들의 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셔터 플래시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에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아들과 제가 손잡고 지금 들어오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찍어서 신문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왜 제 허락이 없이 이렇게 했냐고 따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쓸데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2003년에 이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이제 국정원에서 1개월간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46기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10년 안에 내 집을 꼭 장만할 거야 라는 이제 막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한원 교육 중에는 운전면허와 같이 자격증 관련된 교육도 있는데요. 그런 이론 교육을 다 합격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자 시험이 있는데 제가 손가락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면 안 된다라는 게 민감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방에 들어가면 계속 타자 연습만 했던 거죠. 그래서 타자 연습도 1분에 370타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46기에서. 그리고 다른 그 3개월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수료하기 전에 종합시험을 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46기에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46점으로. 평점이 제일 높게 이제 받다 보니까. 네, 이 상은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처음 받은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상이었죠. 정말 20대의 삶을 제가 29살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그 제 20대 삶을 돌아보니 죽을 고비를 사실은 수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도피성 결혼을 해서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또 탈북과 북송 그리고 수용소 경험 또다시 재탈북이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그냥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에게 한국에 입국한다는 이제 했다는 이런 밝은 빛이 제 삶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0대의 삶이 끝나고 저의 30대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의 그 30대의 삶은 정말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낼 거라고 엄청나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 그 집을 배송을 받고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자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았어요. 벼룩시장에서. 그래서 그때 찾은 게 이제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돌렸던 신문이 중앙, 동아, 조선, 세계, 경향, 한겨레, 그리고 스포츠 한국, 스포츠 투데이, 그리고 매일경제도 있었어요. 네, 이거를 아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리도 모르고 처음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3시간 걸리더라고요. 100부를 돌리는데.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니까 2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1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길을 엄청나게 열심히 달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래서 그때 신문을 배달하던 저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삶이 신문 배달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보험회사 입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이 소개로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노력만 하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보험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K생명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달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는 9개월 만에 제가 이제 모범 설계사로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추천이 됩니다. 지점장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원래는 회사 내 이제 그 잡지에 실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찍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에 낸 거예요. 제가 돌리던 세계일보에 이렇게 제가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왜 이거 내 허락이 없이 이걸 올렸냐라고 따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보험과 관련된 것들, 금융과 관련된 것들, 재테크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생명이 미래에셋생명으로 합병이 되면서 변액보험과 수익증권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사 자격증을 또 다 취득을 했죠. 그렇게 4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희 담당 형사님이 저를 이제 모범 시민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2004년에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서산시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진들이 뭘까 궁금하시죠? 네, 이 사진들은 사실 제가 다 일을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말로 하기보다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일반 음식점, 치킨집, 그리고 족발집, 그리고 햄버거 가게, 그리고 고깃집, 단품빵 가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보험 계약을 다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보험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경험들도 있는데요. 주말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이제 롯데마트에 가서 주류 매장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일을 했고 또 동네 슈퍼에서 이렇게 캐시하러 일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골프웨어 매장에서 옷도 팔아봤어요. 그리고 방판 파코메리 화장품이라고 그때 당시 유명하게 이제 나왔던 화장품이었는데 이 화장품도 6개월 동안 방판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웅진코에이 뭐
정수기, 기계, 청정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일하면서 투잡으로 이렇게 팔아보고, 그리고 아시는 분이 소개로 미니 자판기 대리점을 1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자판기 대여도 하고, 그리고 이 자판기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 커피 재료를 또 이제 납품하고, 그리고 돈을 수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리점을 1년 동안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 회사 외에 아르바이트 했던 일들을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2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제가 4년 동안을 정말 신문 배달 아침에 하고 낮에 회사 출근하고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 나가서 또 마트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 동안을 정신없이 정말 세상과 부딪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애 아빠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지역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지역을 옮기면서 이 기회에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두 번째로 들어간 회사가 골프장이었어요. 네, 골프장에 들어간 이유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8년에 제가 설악 썬밸리 컨트리 클럽이라는 저기 강원도 고성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사진은 그 설악 9번 홀에서 마지막 홀에서 클럽하우스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캐디로 6년 동안 하우스 캐디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한 9,000명 정도의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이 시간도 저에게는 사람을 공부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신입 캐디로 들어가서 뭐든지 저는 시작을 하면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캐디로 그 교육을 받을 때 수첩에 이렇게 홀 다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골프 용어가 또 다 외래어잖아요. 거의 80%가 외래어예요.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 다 메모를 해서 항상 그 유니폼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보고 외울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의 소중한 또 추억이고 자산인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골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34살이니까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나이에 공부를 해서 뭘 하냐, 돈이나 벌면 되지.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오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에 입사한 지 한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실 공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제 점수를 보면 또 자존심도 상하고 이걸 해야 되나, 공부가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대학 동기들이 많이 힘을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 3학년이 되면서 공부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래서 낮은 점수들 다 계절학교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의 휴학도 없이 4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공부를 했어서 더 아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 집을 또 장만하게 돼요. 제가 하나원에서 10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7년 만에 제가 24평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인문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동아리 같이 하면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이때 섭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리학 관련된 거, 근현대사, 교양서적, 경전, 그리고 다양한 소설, 그런 방법들을,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 삶의 가치관에 정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동료들이 그 명품백에 돈을 쓸 때 저는 책을 사는데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정말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갈증 이런 것들이 대학교 4년으로는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39살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왜 제가 북한학을 전공을 선택을 했냐면 저에게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북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공부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제가 살아왔던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공부를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전업 학생으로 오직 공부에만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해서 저는 2년 반 만에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썼던 논문의 주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국가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30대도 정말 치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혼하면서 아들을 만나게 하지 못해서 저는 아들과 5년 정도 또 생이별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과 그리고 정말 일과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력이 바닥으로 방전이 된 상태였지만 그 삶의 중심에 공부와 독서와 일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렇게 30대가 지나가고 저의 40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40대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여전히 성장하는 시기로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를 마치고 43살에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버텨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희열이 저를 또 멈추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그 즐거움을 계속 즐기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다양한 경험들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대에서 이제 청소년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청소년 교육과 튜터로 이제 대학생들 한 학기에 150명 정도 맡아서 이제 과제물 특강도 진행하고 학습 지도하고 그리고 학업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대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튜터가. 제일 처음에 맡았던 학생들이 지금 올해 졸업학년이 되었는데 뭐 장학생이 되었다. 또 이제 뭐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들을 지금도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가르친 거는 별로 없지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리더십 교육 그리고 선거제도 교육도 했었고요. 그리고 키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통일교육 단체예요. 그래서 학교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하는 강사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북한 교육에 관련된 특강들이 의뢰가 되면 이제 북한의 대학 생활이나 그리고 청소년 문화 그리고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드디어 작년 2020년 8월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은 북한 중등 교사들의 교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입니다. 정말 박사 논문을 쓰면서 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논문이 까만 하드카피로 논문이 딱 발간이 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끝까지 잘 버텨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잘 이겨냈다, 잘했다, 이렇게 위로를 보냈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근 3개월 정도 그 이음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음연구소는 남과 북의 사람을 펜으로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지금 북한 출신 연구자들이 13명이 지금 모여있는 연구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면서 북한에서의 그 삶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을 이 연구에 잘 녹여내서 우리가 통일 한국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런 마음이 합쳐져서 이 연구소를 지금 설립을 했고 지금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학술 연구 교수로 이제 또 이제 협약을 맺고 지금 다양한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평통에서 20기 자문위원으로 제가 이제 선택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서 이제 통일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교육도 아마 앞으로 활발하게 벌릴 예정입니다. 저의 40대 삶은 현재다라는 제 스스로의 그 슬로건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매 순간 성장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의 그 삶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서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비전에 대해서 여기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삶을 통해서 일과 공부와 독서라는 그 세 가지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으로 배웠던 세상과 제가 제도권 안의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세상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제가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삶에서 제일 많이 얻은 것이 삶의 의지와 태도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29년의 삶과 그리고 남한에서의 18년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 빚이 굉장히 커요. 그 빚이 너무 커서 저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 사랑 빚을 갚으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천사무료급식소는 제가 8년째 지금 정기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독거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급식소가 이런 이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처음 정기 후원을 하고자 했을 때 외할머니 굶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심정으로 이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녀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 이것도 지금 6년째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무료급식소에 가서 어르신들 밥 이제 배식해드리고, 그리고 김치 만들기 봉사, 산타 봉사, 그리고 독거노인 말벗 해드리기, 방과후 아이들 가르치기, 다양하게 현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사를 하고 나면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사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탈북민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달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은 때때로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인간으로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타인을 수용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 한반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마 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리고 남과 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죠. 저는 사실 탈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 아픔을 지금 몇 배로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합쳐져야지 통일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저는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남북 갈등보다는 남남 갈등이 더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이지만 그 가운데는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지금 한국에서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남과 북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남북관계의 꿈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자면 저의 꿈과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활동을 통해서 북한 교육이나 통일교육 그리고 남북 교육 통합에 필요한 연구들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자 하고 있고요. 사람의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교류 활동에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제2국립방송통신대학교를 설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꿈과 저의 꿈과 남북관계의 꿈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예요, 하나. 네, 이거는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할 때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함께 달려볼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신 선생님들께 따뜻한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엔딩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른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현송월 단장이 서울 공연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쉽고 그리고 가사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용한 공간에 계시다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네, 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해송은 백두산은 내 조국이야. 제주도 한라산도 내 조국입니다. 백두가 서로 손을 잡으며 상설이와 하나 되는 슬기로 우리 교류를 한 빗줄이 나가 그리운 안고서는 한치 소리입니다. 남한한 형제들 서로 우리 조 하나 되는 머리가 아이고
땅에서 조금이 해마치하고 한라에서 동일만세 우리 함께 부르자 표정만 시켰어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강의를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했다면은 강의가 끝나는 동시에 제가 아마 와락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왔을 것 같아요. 네, 한 인간이 말이죠. 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참 눈물을 건설하게 되는 게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억척스러운 삶. 어떻게 보면은 그 바탕이 정말 조현종 박사는 아름답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의지와 불굴의 그 의지가 정말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북한도 보면은 우리의 삶과 정치적인 거 빼고 이념적인 거 빼면은 우리의 삶하고 거의 정말 똑같다, 비슷하다. 물론 뭐 못 산다는 거 그런 건 하나 있겠죠. 그러나 거기도 사람의 삶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많은 것들이 참 지금 이 순간 같이 가슴 아프게 하는 때가 없은 것 같습니다. 디딤돌 강좌를 했는데 정말 제가 하려고 했던 그게 100%, 120% 꽉 들어차는 그런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해주신 우리 조은정 박사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야심찬 그 포부도 이야기하셔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났습니다. 예. 제가 또 많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울먹였습니다만은 사회 보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분위기를 좀 돌리기 위해서 그 탈북할 때 수첩에 한자를 쭉 적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탈북의 방도로서. 왜 그 수첩에 한자를 쭉 적었나요? 말을 못하더라도 글을 알게 되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뭐, 들키면은 뭐 이렇게 내어가지고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피해가는 거죠. 아, 그래도 말이라도 중국말로 좀 해서 예, 피해가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죠? 예, 아, 네네네네.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무상강산 상황실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 컴퓨터하고 화상 화면들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예, 있는데 그거는 언제 때 사진인가요? 무상강산? 예, 아마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상황, 옛날에 네, 옛날에 근무하실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아, 그랬구나.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무상광산이.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아직 많이 열악하지만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실에서 이제 아마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공업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제 그런 공업대학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기사장, 뭐 그런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 직장마다 다 그렇게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북한에서는 현대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직장 내에서도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나가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작동을 하기가 어렵죠.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이제 그 발표하실 때 이 PT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사용했는데 네. 그거를 뭐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걸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네. 와서 다 배우는 것이죠. 그럼요. 야, 근데 말이죠. 정말 잘 구성을 하시고, 아주 통달해신 것 같은 거 보니까, 야, 이분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그 PPT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제가 꽉꽉 들어차고, 정말 잘 구성을, 아주 멋진 구성이고, 제작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조현정 박사의 파란 많은 삶, 지금은 옛날에 각오가 되었던 그 아픔들이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죠. 예, 김은종 박사님 먼저 손을 드시고 혹시 말하고 싶은 분은 그 반응이 제일 밑에 커서를 대면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을 누르시면은 그 손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에 앞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하신지 알습니다. 이제 김연종 박사님. 네, 아이고 우리 조현정 박사님, 아이고 그냥 그한 40몇 년간을 잘 이렇게 구성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과거를 뭐 되살리기가 실직했지만은 한 두세 가지를 다시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서너 가지 있고 뭐 미래 얘기도 잠시 하겠습니다만 그 왜 아버지가 그 재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럼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는 그 뭐 지금 아버지 살아 계신가요 북한에? 아니요, 아버지는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그 재혼하셨는데 예, 그, 재혼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그 무성광산에 네,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제 뭐 교원 학교도 안 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무성광산에 근무를 했다 그러는데 아까 75년생인데 91년도에 그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16, 17 여러 때인데 나이가 네. 그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만 17세면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만 네네. 7세에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직장에 이렇게 배치되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17살부터 이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생일이 70생이기 때문에 17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70생 같은 경우는, 생일이 좀 늦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18에 졸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학교 전 교육이 1년, 6살 때 학교 전 교육 1년이랑 학교 교육, 인민학교, 중학교 교육 합쳐서 10년 해서 11년제 의무 교육이었어요. 지금은 김정은 시기가 들어오면서 12년으로 의무 교육 제도가 학제가 바뀌었지만,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11년제 의무 교육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 17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일찍부터 시작하셨네요. 예. 대단한 경험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또 뭐 이제 남한에 오셔가지고 그 이혼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탈북하실 때 그 남편분도 같이 오셨나요? 북에서 결혼한 남편분도? 그럼요. 같이 왔어요. 같이 오셨군요. 예. 네, 그 사진에는 안 나타났죠. 예. 그렇구나. 나는 아니 왜냐면은 그 남편분하고 이제 저 초기에는 조금 이제 그 관계가 조금 이제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그랬길래 나는 어떻게 되셨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가셔가지고 그 이제 뭐 아직도 이제 탈북민이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이 뭐 있으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뭐 모든 역사 과정에 있어서 가지고 다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도 나라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뭐 이제 조선에서 이제 뭐 조선 말기에 일제한테 뭐 압박당하고 식민지화 됐다가 다시 이제 또 뭐 해방됐는데, 곧이어 또 이제 6.25 동란 전쟁이 벌어지고 피해 복구하고 어쩌다가 그 이제 겨우 이제 선진국이 들어섰는데, 그건 한 50년 가까이는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보통 우리가 탈북민들이 보통 한 20년에서 30년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그 뭐 탈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을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너무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지금 현재 그 뭐 여기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김병목 박사 그 북한개발연구소 김병목 박사랑 같이 이제 사무실을 쓰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옆에서 많이 지금 뭐 같이 서로 어드바이스 하고 뭐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뭐 전혀 저는 뭐 그런 뭐 그분이 뭐 탈북민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후배라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제 뭐 같이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일시적인 제거다. 그건 잘 이겨내시리라고. 뭐 지금까지 뭐 우리 조 박사님께서 해오신 걸 보면은 네네네. 충분히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되고, 제일 끝부분에 그 뭐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게 밑거름이 되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르신 분, 다른 분 또, 우리 여기 조은상 박사님도 보이고, 김정수 교수님도 보이시고, 신중철 우리 선생님, 곽설경 선생이 들어오셨네. 남편의 거기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 노기남 선생님. 예, 또 뭐, 이야기 하실 거 없으십니까? 네, 조은상 박사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같은 현정 박사님 같은 조가라서 더 친근함이 듭니다. 또 같은 교육학이네 보니까 교육학. 네, 오늘 디딤돌 이 강좌 뭐 여러 번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한국인 그러면 의지의 한국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 어느 나라 가서든 정말 새벽잠 안 자면서 부지런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태인을 정말 젖히고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인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조현정 박사님 정말 스토리가 정말 의지의 한국인, 예?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은근과 끈기, 그죠? 우리 한민족의 그 좋은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이런 코리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지금은 아직 분단이지만 조만간에 정말 평화의 어떤 체제로 가서 또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이제 은퇴를 뭐 한 2년 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평화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고 평화에 대한 책을 이렇게 하여튼 몇 권을 이렇게 좀 떠올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은 초고가 나와서 우리 김영훈 박사님께는 제가 한번 리뷰 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어떤 책은 또 몇 사람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은 뭐 우리 정말 관심 있는 몇 분이 같이 또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우리 또 조현정 박사님 다양하게 인문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공부도 많이 이렇게 또 따로 하시고 해서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네. 함께해서 김영윤 박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몇십 년 하여튼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 3, 40년 앞으로 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50년 이상 하여튼 그런 꿈을 잘 키워나가기를 바라겠고 저도 그 디딤돌이 한번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옆에 우리 근원민 박사님 저기 발언 신청하셨네. 자, 우리 네, 박사님 조 이야기.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잘 해주셔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조 박사님은 남과 북을 모두 다 경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편견,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시고 그걸 다 승화시키는 그런 분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의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더 심하더라.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많은 남쪽에 있는 우리 연구자들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의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이제 국가나 당에 대한 별로 뭐 받은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살겠다 그런 생각들이 강하고 지금 남한의 20대, 3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은 뭐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통일 뭐 이런 거대 담론은 뭐 크게 관심 없다 하고 뭐 그게 이제 통일에 대한 숫자도 줄고 하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은 또 큰일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들이 소중하고 그런 현실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 박사님 보시기에 이제 남북한을 다 경험하신 조 박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우리 이 남북한 문제, 뭐 통합이나 통일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을 믿고 가면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같이 뭘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실 게 있으면 어떠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위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현재 청년 세대, 북한 같은 경우는 95년 이후 세대,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청소년 세대들, 통일 인식이 매우 낮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8월 30일까지 마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20대, 40대 세대별 가치관 변화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 2018년, 2019년, 2020년에 오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북한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의식이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삶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여성들이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거의 경제의 대부분을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때 그들이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한 적은 없지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북한이 갖고 내려오고 있는 어떤 관습적인 것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예로 통일이라고 든다면, 북한은 세뇌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삶의 어떤 변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삶의 변화는 있지만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그 20대, 40대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통일에 관련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 4면, 5면, 6면에 대남 관련된 뉴스가 항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북한의 모든 주민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는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강사들을 학교에 배치를 해서 일회성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 자체가 통일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범대학 그리고 교원 양성하는 기관에서 통일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예 그 과목으로 넣어서, 저는 그때부터 교사들부터 통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다 장착을 해야만이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통일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들 자체가 통일 교육에 관련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 교육에 관련된 인식, 그런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게 윤리 교과서에 단원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일 교육에 관련된 교육은 통일교육 강사들이 학교에 파견되어서 일회성으로 하는 통일교육 외에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지 않고 통일교육 조사를 했을 때 통일인식이 매우 낮다라고 나오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일교육을 시키지 않고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물론 통일교육 강사로 지금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인식이 매우 낮은 교사들도 아직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네, 그래서 대학에도 물론 그 교양 과목이든 전공 과목이든 이제
저는 필요한 이 통일과 관련된 과목들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회장님 답변 잘 되셨습니까? 회장님 채팅창. 채팅창을 좀 보자고요. 예, 노기남 박사님 지금 손 드셨습니다. 네, 노기남 박사님. 예, 노기남 박사님 먼저 이야기하시죠. 마이크 박사님 안 들리십니다. 꼼소고 해제하시고. 예,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듣기에 매우 다 표현을 못하신 부분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남북의 어떤 갈등 문제보다도 지금 느끼시기에 남남 갈등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겠지만은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신 갈등의 문제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셨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 그 피스 테이블에 우리 혐오와 정오,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를 피스 이렇게 평화의 문제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차별의 문제가 현장에서 우리는 모르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우리의 그룹에서는 선생님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선생님한테 사랑도 받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겪은 이탈 주민으로서의 그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면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한 번쯤은 냉정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아픈 경험을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꼬집어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 와서 일단은 말투부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에 대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너는 말투가 다르냐, 어디서 왔냐, 이제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이제 캐묻거나 그리고 보통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사투리가 나오면 바로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꼬치꼬치 따져묻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피곤해지니까 그냥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그냥 경상도에서 왔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얼버무리죠. 그리고 되게 그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어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는 뭐 한국에 왔으니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개 탔다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너 개 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그 말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듣는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게 아픈 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박사과정 때 퍼블리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글 쓴 걸 서로 이제 피드백하고 크로스 체킹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박사과정생이 저에게
아주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쓴 거를 자기는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잘 못 쓰는데 너는 잘 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장에서는 칭찬이죠.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칭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미묘하게 그런 우리의 감정들을 건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사실 삶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는 배려한다고 얘기를 하는 말들이 그 말 속에 얼마나 차별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제가 뭐 이제 여기서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을 보면서 저 역시도 제 마음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실 그 책을 저는 저는 필독서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배려라고 했던 말들 속에 얼마나 큰 차별의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같은 고향 사람일 때 그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들이 배경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딱 들어온 순간 탁탁 걸리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어떤 때는 괜한 자격지심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어서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주 삶의 요소요소에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들을 쉽게 이렇게 던지는 그 언어들 속에 사소하게 정말 우리의 감정을 탁탁 이제 감정이 걸리는 말들,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상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기남 박사님. 네. 예. 글쎄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차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참 좀 있죠. 못 살기 때문에 그럴까, 도발한다고 생각해서 그럴까, 어쨌든 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우리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탈북민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택시 운전사가 북한 쪽 말 쓰니까 혹시 신고하려고 그런 신고해가 돈 타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래요. 지금 유창문 박사님 또 손 드셨습니다. 네, 손 드셨습니까? 저기 회장님 일단 그리고 지금 회장님 창이 지금 공유 창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잘못했네 이거. 예. 정말 화면 공유하기 아니라 채팅창을 봐야 되는데 좀 옆에 있는 걸 누르라고 잘못 눌렀습니다. 자, 박원호 유창문 박사님. 선생님은 이제 채팅창에 있는 거 조금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감동입니다. 제가 이제껏 듣고 최고로 읽었던 탈북민 살 중에 가장 극적입니다. 질문 하나. 탈북민 열의 17, 8은 해산을 거친다는 들었습니다. 무산도 해산 못지않게 중국과 갚는데 무산은 해산에 뒤지는가요? 해산은 이거 중국 명칭 아닌가? 중국에 있는 거에 무산 앞에 있는 해산진 아니에요? 양강도에 해산이 있고요. 예. 양강도 도 소재지가 해산이에요. 해산시. 해산. 그리고 무산은 사실 무산 쪽 그리고 회령, 온성 쪽이 이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에 다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해산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이 주로 해산이에요. 그리고 무산, 해령, 온성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이전으로 다 오신 것 같아요. 오실 만한 분들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섭 선생님은 그냥 코멘트 해주신 걸로 제가
듣고요. 자, 아까 전에 누가 이야기를 또 하신다고 그랬죠? 유창근 박사님요. 자, 유창건 박사님. 예. 예, 오늘 정말 그 감동 깊은 이야기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평소 오랫동안 지켜봤던 우리 김영현 회장님의 눈물을 이렇게 감성 깊은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아까운 남자. 그 지금 아마 이제 오랫동안 이걸 이끄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크게 우리 김영현 회장님한테도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제가 남북물류 포럼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절하기 힘든 게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 조 박사님 이렇게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이질감에 대한 이제 말씀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도 상당히 그 적응하는데 이지매라는 건 힘든 이런 걸 겪고 또 미국 사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갈 때 그 신고식이 너무 텃세가 셉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내가 북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주류 사회로 들어갈 때 느끼는 그런 이제 공통된 인간관계가 어딜 가나 거기 기득권 사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이제 그 저희 꿈과 남북관계 꿈은 하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남북물류 포럼이 하나로 있기 위한 이런 장인데 그 꿈을 멀리 가서 펼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미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인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조 박사님이 앞으로 하고 싶었던 꿈을 우리 김영현 회장같이 뜻있는 분, 그 리더로 해서 이렇게 또 같이 한다라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고 또 저도 동참을 하면서 먼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김 실장님도 이제 마찬가지고 곽성재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꼭 먼저 듣고 싶다. 오늘 조 박사님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공감대가 되는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우리 이야기를 같이 섞는 것이 이 디딤돌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디딤돌의 의미를 상당히 참 좋게 생각했는데 오늘 더욱 감동스럽고 배움이 많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그 옆에 임영태 박사님 손 드셨네. 말씀하세요. 예. 저도 지난번 디딤돌에 이어서 우리 조현정 박사님 오늘 디딤돌 강좌를 상당히 기대를 했고 저 역시 오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내 듣는 과정 중에 오늘 조현정 박사님의 꿈과 상과 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오히려 그 삶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고 문제는 그 지나온 삶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그 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하는 거고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아마 그 꿈을 이루는데 다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그 과정 중에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석사 학위를 하고 박사 학위를 했는데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보고 박사 학위 논문을 봤을 때 그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 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었어요. 사실 남북 관계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박사 학위의 논문이 구체적으로 제가 논문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질적 수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늠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조현정 박사님의 꿈과 남북 관계의 꿈이 하나라는 그 하나는 한계가 아니고
같아라는 나는 의미로 이제 받았습니다. 결국은 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런 차원에서 저 역시도 이 디딤돌에 하나의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 그걸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 사실 다음번 5번째 디딤돌 주자가 아마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아마 우리 김 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아무튼 우리 김 회장님이 추석 전에 아마 또 큰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우리 뭐 이렇게 선서하시는 분들이 많네. 뭔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주 조현정 박사님 대단하세요. 아주 예, 다 그 힘이 이렇게 끌어내는 힘. 다들 이렇게 디딤돌이 되겠다고 그러고 도와드리고 힘이 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명재 박사님, 예, 저도 할 건데요. 제가 11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제가 지금 여기 좀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하여튼 몇 살이 됩니다. 0이 붙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는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뭐야 북쪽에서 오신 분 또 남쪽에서 계신 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다음번에는 구청장으로 계셨다가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남북관계에서 엄청난 멋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달 했으니까 10월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여기 또 곽설경 선생님이 계세요. 곽설경 선생님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지금 멋진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왜냐면은 봐요. 남북 남북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정 박사님, 요즘도 좀 웃기는 이야기가 되더라도 좀 용서하십시오. 자, 요즘도 그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죠? 지난번 보니까 그 김치 담그는 것도 하고 또 뭐야 그 천사 뭐 이런 그 나눔의 집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죠. 또 그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요, 독거노인한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있죠. 네, 제가 독거노인이거든요. 네. 자, 네, 웃기는 이야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도 하시고 또 당차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꼭 이렇게 원하시고 목표하시는 거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같이 나가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공식적으로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디딤돌 강좌 제 4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디딤돌을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있으시면은 잠깐 머무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김승진 박사님요. 김승진 박사, 예, 다 끝날라고 그러는데 질문이네. 자, 무슨 질문이야? 질문하세요. 예, 질문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니, 마무리하시고요. 남으신 분 남았을 때 하겠습니다. 남은 다음에 예. 자,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모두 마치고 조현정 박사님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뭐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네.